예, 지금부터 제2회 리캅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박인석 선생하고 같이 한국연구재단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어서 육아론 기에 나타난 아까 말한 신라 스님들이 문헌은 남아있지 않지만 오로지 거기 육아론기만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신라 스님들이 있어요. 유식학자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사상을 어쨌거나 조명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청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쓴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들륜을 마지막에 이제 잡아서 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들륜이 주석서 종합한 주석가잖아요. 그런데 그 육아론기를 통해서 거기 안에 뭐 잊혀진 사상가들을 조명하는 작업은 기존에도 했어요. 사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옛날에 아까 그 1900 박인석 선생 30년대부터 시작됐나요? 어디 그때부터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상 자체를 연구하기가 어려운 문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인용된 스님들을 빈도수를 조사한다거나 이 스님이 누구였을 것이다 추정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된 연구는 하는데, 이제 저랑 박인석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역주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제 좀 사상적으로 들어가서 논문을 써보자 해서 한 거고,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정작 불륜 스님 아까 주석가이기 때문에 주석가라는 이름 하에 이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주석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저도 참 좀 놀라웠던 게 이 사람이 결국에 둘륜의 사상을 육아론기 같은 텍스트에서 뽑아낸다는 거는 다시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은 둘륜의 어떻게 보면 편집 방향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편집자가 없고 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박인석 선생님이 소개했듯이 700년대 초에 이게 저술이 됐고, 육아사지론이 말하자면 이제 현장이 딱 귀국해가지고 현장이 육아사지론 구하러 그 먼 정말 그 나라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금지하는데도 진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구범 여행을 떠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에 막 부분들 쪼가리들이 번역돼가지고 막 돌아다닌 경우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걸 구하러 가서 그 완지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번역해 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당대 엄청난 유행이고 센세이션이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현장이 번역하고 나서 굉장히 주석서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 시기가 이렇게 지나고 한 세대가 싹 지났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주석서 써. 근데 그렇잖아요. 현장이 지금 들어와서 아까 육아서지론 번역한 데가 648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주석서들이 한 차례 탁 나오고 한 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나왔을 때 뭘 새로운 자기가 사상을 이렇게 막 전개하고 그러기는 힘들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유식학자잖아.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 의해서 새로운 유식설이 공식화되고 그것이 이제 전수돼 받으면서 유식 사상가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걸 텐데, 둘륜 스님은. 근데 그 둘륜 스님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이제 막 대승기신론 같은 그런 문헌들도, 원효도 유식학자라 그러는데 주석서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한번 유행하고 넘어가고, 이제 화엄사상도 본격적으로 한번 그 말하자면 철학하는 사람들, 그 당시 교학하는 사람들의 그 사유를 한번 쫙 훑고 넘어가고 막 그런 시대에 산 사람인데, 과연 무슨 50년 전에 정통 그 유식설 그거 막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그럴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카츠마타 선생님 그 표의 1번이 기사예요, 규기. 어떻게 기사. 보면은 현장 문화의 육아사지 모든 문헌이
모든 거기 다 문헌에 가장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 현장 정설로 문화에서 정통으로 네, 학습한 정설로 사람들이에요. 했던 게 아마 규기의 주석서일 텐데 선생님 논문에서도 규기의 약찬, 육아사지론 약찬 요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둘의 관계가 육아론기가 그 약찬의 거를 이렇게 따르는 방식으로 갔던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규기를 어떻게 다뤘었는지 이거 한번 그러니까. 예 잠깐만 설명. 근데 참 이게 주석서 가지고 논문 쓰기 어려운 게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옛날에는 표절 개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가 굳이 이의를 붙일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이전에 있으면 그냥 갖다 다 써요. 다 쓰는데 일단은 그 규기의 육아사지론 약찬이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틀, 육아사지론의 전체 그 문단을 나누고 아까 김성철 선생님이 뭐 5분으로 되어 있고 앞에 본지분에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틀에서 다루고 앞부분은 유식의 경계, 뭐 이론적으로 학습해야 될 경계들, 뭐 그다음에는 수행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는 과에 관련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석하고 그러거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자기가 새로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는 육아사지론 약찬을 기본적으로 근간으로 해서 그런 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장이 막 똑같은 게 나온다고 이거는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후대 주석가들은 예를 들면 원축 스님도 무슨 인환경에 대한 주석서를 쓴다 그러면은 이전에 먼저 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러면은 그거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간이 되고 다른 점을 막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수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식학 문헌이나 아니 불교 문헌이 다 그래. 경전도 그렇고 논서도 그렇고 탁 보면은 그게 무슨 기승전결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안 보여. 진짜로 밤하늘에 우리가 이렇게 막 별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별 있는 것 같고 카오스 같아. 그런데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림표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 맨 처음에 해놓은 사람이. 맞아요. 후대는 거기에서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거랑 비슷한 거 나온다고 그래갖고 이건 이 사람의 제자다. 뭐 이 사람한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장에 제일 수제자고 법상정의 뭐 시조는 규기니까 이제 규기 거를 근간으로 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둘류는 이미 많은 그 사상이 이렇게 훑고 지나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인 태도로 이해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육아사론에도 이제 식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둘륜이 특별히 자기가 더 아까 육아사지론 약찬인을 기본으로 했지만은 그 사람이 굳이 이렇게 안 다룬 문제들을 자기가 새로 정리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나, 뭐 아니면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있나, 평이 있나 이런 거를 들여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제 둘륜 스님이 한국 스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기신론 같은 거는 짧잖아요. 다른 논서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고 누구나 읽으면은 자세히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다 읽지만은 육아사지론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길고 어려운 건 되게 어렵고 그 주석서를 읽는다는 거는 아무도 엄두를 잘 안 내. 그런데 그 둘륜 스님 같은 분이 그거를 한국 스님이 거기 이렇게 했다는데 다 우리 읽었다는 호학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다 읽었다는. 그래서 그게 현대학자들도 그래. 그런 거를 읽을 엄두를 안 내요. 왜냐면 너무 인생이 절박한데 그거 옛날 스님들은 국가에서 막 임금이 보호해 주는데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누가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둘륜 스님인데 그게 그런 문헌일수록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만약에 그 스님이 한국 스님이다. 만약에 그게 일본 스님이었다.
라고 그랬으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됐을 수 있어요. 더 자세히. 해신밀경소도 그렇게 연구를 막 해신밀경소에 대해서 막 연측의 사상을 막 깊이 있게 막 연구하고 그러지 않잖아. 번역서도 없더라고, 국역일체경에. 그거는 그게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번세하다기보다 분량이 많고 인원도 많이 투여되고 하는데 그래도 공업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신라 한국 불교가라는 말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한국 뭐 신라 유식학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유난히 또 이제 신라 출신이나 고려 출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둘류는 그 당시에 살면서 한반도 안에서 이렇게 긴 주석서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인도 쪽 문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 있는 애 말을 거의 다 가져오고 틀린 그래. 부분만 욕을 하거든요. 이렇게 원래 주석학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가져오고. 주석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주석학은 자기 의견을 막 쓰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 문구에 대한 기존의 많은 주석가들의 사회의 역사를 쫙 기록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근데 달라요. 예를 들면 규기나 아니면 서양에서도 무슨 중세에 무슨 아키나스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집대성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거 무슨 뭐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 오류인 것으로 판명된다고 막 탁탁 판단을 내리거나 막 문구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향이 좀 달라요. 원칙 스님은 안 그래. 안 그러고 규기는 어떻게든지 막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력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근데 둘륜도 뭐 누구 말이 특별히 맞고 틀리고 막 이런 거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그러고 일리가 있으면은 딱 뭐가 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쟁점이 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한 스님들의 견해들을 잘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문 2절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2절의 제목은 마음의 여러 이명들에 대한 기본 관점. 그리고 2-1 이제 육아론에 나타난 심의식의 의미. 그 부분을 이제 써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둘륜이 특이한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요 현정문화의 성류신론을 이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들을 성류신론에 맞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맞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다른 의견, 틀린 의견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이런 현장계 학자들이 성류신론과의 논리적인 정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 둘륜도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 말 간단히 여기는 간단히만 말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요 챕터 내가 간단히 얘기하고 요거와 관련된 김성철 선생님의 질문이나 뭐 박인석 선생의 질문 이런 거를 지금 토론할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이거 너무 한번 빨리 훑고 그냥 훑고 넘어가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아사지론 자체가 아까 이제 김성철 선생님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도 했지만은 육아사지론이 기본적으로 그게 그래도 유식학 문헌이라고 간주되는 게 구조적으로 드러나 있어. 이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식신 상응지가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두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쫙 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어쨌건 간에 식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식을 먼저 설명하고 오식의 대상으로서 이 물리적 세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지로 들어와서 이 의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그 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식 할 때 여러 가지 의식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해. 아까 오식만 딱 빼고서 오식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의의 대상으로서의 법 뭐 이런 거를 해서
식을 설명하고 식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식의 대상으로서 이 세계의 많은 범주들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가사지론의 그래서 기본은 심의식에 대한 논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식신 상응지 의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식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기존의 인도 불교에서 뭐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자세히 다 해놓은 거고, 이제 의에 관해서 이렇게 논의하면서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이제 심의식이라고 하는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식을 제외한 그 밖에 여러 가지 식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식에는 오식도 물론. 그래서 이제 심의식, 현장계 학자들이 딱 심의식 요 단어를 가지고 식을 얘기하는데, 심의식이 그냥 이게 통명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식해서 그냥 식을 다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야, 심의식. 그런데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어떤 특정한 식을 가르치는 용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심의식을 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은 뭐를 가리키고 의는 뭐를 가리키고 식은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게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둘륜이 뭐 그게 아니다 그럴 게 없어. 이거는 이미 이전에 이제 선학들에 의해서 이미 공식화된 거고, 뭐 오식의 자성과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이론을 대기하고 그럴 게 아니지. 이미 한 차례 다 이제 훑고 넘어간 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사지론에는 심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해서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식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설도 있기는 있지만은 둘륜이 현장계의 기본 관점을 받아들여. 심은 별명으로 쓰일 때는 아레아식을 제8식을 가리키고, 의는 7식을 가리키고, 식은 그 밖에 경계를 요별하는 식을 가리킨다. 이 관점은 현장계, 그건 이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아까 유가사지론, 김 선생님이 해주신 거, 이게 유가사지론이 기본적으로는 유식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는 문헌이 아니고 이제 대승의 공통적인 문헌인데, 그거를 유식의 이론을 가지고서는 이제 들어가서 해석을 한다, 그런 말씀이랑 연관돼 가지고 이제 심의식을 그렇게 이제 8식, 7식, 이제 전 6식 이렇게 배대를 했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뭐 아니, 이제 성문지와 보살지, 그러니까 유가사지론에서 최고층, 가장 오래된 부분만 그 유식사상의 고유한 설이 안 나오는 거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유식사상이죠. 본지분의 심의식, 그러니까 오식상응지에도 이미 아레아식 설이 바로 정의가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문헌만 그렇습니다. 그 두 문헌, 그러니까 성문지와 보살지만 그렇습니다. 글쎄,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식설이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식설은 아까 이제 의지, 17지 중에서 의지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했는데, 의지의 그 3가지에 대해서 기본 정의한 문구를 제가 이제 논문에서 썼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김성철 선생님이 이제 번번에 의거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막 이렇게 이제 질문지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고, 간단히 여기 설명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심의식에 대한 기본 관점은 공유를 하는데, 다만 그 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조금 개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건을 가리키잖아. 초기 불교에서 의건으로서 의, 12처에서 안이비설신의 할 때 그 의는, 그래서 의건으로서의 의를 말할 때는 그거는 무관별의라고 해가지고 전순간에 멸한 식의 총체를, 그게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대해서 근의 노릇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제 의할 때 자꾸 그 2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의할 때는 제7식을 말해요. 현행하는 식이야. 우리가 어떤 뭔가를 경험할 때 그 가장 깊은 베이스에 아레아식이 있고,
칠식도 현행화 있고 제7식도 현행화 있고 제6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5식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제7식은 이제 항상 지금 현행에 있는 식이거든요. 나의 존재와 함께. 그런데 그래서 그 의근에 대한 설명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뭐 그거 가지고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의 성류식론에서 정의한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렇게 지금은 이렇게 본다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람이 없는 얘기를 여기로 가지고 와요. 아까 아마라식에 관한 얘기예요. 이 육아사지론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라식이. 아마라식은 다음 절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아니야, 아마라. 아니야. 내가 요 챕터에 쓴 것 같은데. 아마라식은. 네, 요 장인데 2번, 2번. 2-2의 아마라식의 이제 기원과 정리. 그래서 요게 의지의 주석에서 심의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석을 하면 되는데, 그 주석에 앞서서 요 얘기를 먼저 자세하게 이렇게 해는 거예요. 아마라식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딱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얘기를 끌어들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아까 내가 현장 식설의 80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심의식에 관한 논의는 현장계 학설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문제를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 9번째 시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예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 9번째 시기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시기 아닌지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지. 식체는 8개다. 식이 있는데 식체도 현장에는 식체가 이제 8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학자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 이게 원래는 이게 옛날에 우리 원희분 선생님이 어디서 강의하는데 예를 드는데 그 되게 좋은 얘기. 이게 새 집이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한 몇 개가 뚫려 있어. 그러면은 근데 밖에서 뭐 이렇게 소리를 하면은 이쪽 구멍으로 새가 한 마리 나오고, 저기서 뭐 하면 저쪽 구멍으로 새가 한 마리 나오고, 그럴 때 그 안에 새가 한 마리가 있을까 아니면 각기 그 구멍마다 나온 새가 다른 새일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계에서는 식체는 체가 일단은 구별이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8개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막 제9식 하면은 9번째 식이니까 뭐 9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아마라식이라서 아마라식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것도 여기서도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여기서 둘륜만의 뭐 특별한 이런 관심이라기보다 이거는 당대에서 이제 고 아마라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게 제9식이냐 아니면 그냥 8식의 어떤 다른 상태에 의거해서 그냥 붙여진 이름이냐, 의미만 차별해서 붙여진 이름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논란들을 각각 그 논사들의 의견을 인용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원효를 맨 마지막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둘륜이 여기서는 원효의 의견을 채택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놨던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나도 그래서 주목을 한 건데, 웬만하면은 뭐 자기 견해를 특별하게 막 누구께 맞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편집 방침상 그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은 대부분은 맨 마지막 거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맨 마지막 배치를 하거나,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효법사의 의견을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주석할 때 사람들 이렇게 견해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배치할 때 여기는 돌려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별로 그런 거예요. 저기 경사 기사가 앞으로 간 거는 비교적 앞선 세대고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협업사는 좀 후대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아니요, 동시대라고 아닌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상 제일 중요한 걸 뒤에 놓을 수도 있는데, 둘륜의 그 육아론계에는 그런 식의 편집 방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류식론 같은 경우는 규기가 약간 그런 편집 방침을 가지고서 견해들을 짝짝짝짝 놔요.
근데 여기 제가 마지막에 일단 넣은 게 좋아요. 궁금한 게 제가 읽기로는 이 응. 원효 법사의 의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최는 동일한데 의미상으로 구분된다. 아마라식은. 네, 그게 국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규기도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내 얘기는 네. 굳이 규기께 그 경에 잘 맞다 이런 식으로 평을 했어요. 그 경은 능가경하고 잘 맞다는 거야. 잘 맞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기를 굳이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요거 앞에 보면은 각 논사들의 구식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 하면서 이제 각 그 학자들마다 막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앞에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논에 어디에 나온 그거에 의거해서 막 구식을 뭐 주장했다더라 막 하고 그런데 다 달라 그것도. 근데 이제 그 그 중에 보면 비사 의견에 보면은 당시에 그 능가경에 의해서 다른 논은 이렇게 문헌적으로 검토해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당시에 능가경에 의해서 이제 아마라식이 제 구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사가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문화 당시에도 그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가경에 나온 이러이러한 내용이 사실 구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아마라식을 대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리고 원효를 왜 그러면은 규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합적인 것 같잖아요. 그냥 세속에서 보면 8가지인데 궁극 진여의 차원에서 보면은 진여 하나고 그거를 따로따로 말해서 뭐 9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레아식의 이제 오염된 측면에서 뭐 8가지 식을 말했지만은 아레아식이 이제 전의를 이루면은 청정해진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말해서 9이라고 그랬을 거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건 8개다. 이런 식으로 규기가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원효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체는 동일한데 뭐라고 의미상으로만 구분. 의미상으로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든 무슨 아마라식이라고 부르든 그 식체는 아까 말한 그 체가 다 8개고 그 8번째 식을 가리키는 건데 오염됐을 때는 오염된 지위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이룬 식이 청정해졌을 때는 아마라식이라고 한다. 그 말을 원효는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 내용상으로 다를 건 없는데 내 얘기는 원효는 딱 능가경의 용어로만 얘기를 하잖아. 그 굳이 막 성류식론에 복잡한 무슨 염분 정분이 어떻고 아레아식의 염분 정분이 어떻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명료하잖아요. 간단 명료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선호할 때 옛날 같으면 그게 약간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이제 막 법상정 학자들로서 막 그냥 로지컬하게 따지기 좋아하고 막 그 다른 개념들과의 그 이미 정의해놓은 개념적으로 정의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정의들끼리 서로 상충되지 않게 막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를 중시하면은 뭐 내 생각에는 규기 해석이 뭐 조금 더 적절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원효의 해석이 그 경과 잘 맞다 이러면서 어차피 아마라식이라는 것이 당시에 능가경에 의거해서 아마라식이 구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라식을 굳이 이제 해석하자면은 요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그 능가경과도 맞는 거야 잘. 그리고 제가 평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식체는 8개다라고 하는 현장계 학자들의 주장과도 상충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평을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제 그러면은 요거 논문 제목도 그렇고 불륜이 능가경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보시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능가경이잖아요. 능가경.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나도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능가경을 뭐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읽어 능가경 자체를 내가 잘 몰라요. 나는 오로지 그리고 뭐 뒤에 내가 이제 뭐 지론정까지 저 고대 구유식학자들까지 올라가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을 연구한 게 아니라 나는 둘륜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한 건데 둘륜이 왜 능가경을 중시했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거 다 추측을 해볼 뿐이거든. 모르는데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규기의 육아사지론 약찬을 그 사람이 기본 근간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내가 규기는 다루지 않는데 둘륜이 특별히 더 나아가서 뭔가 해명하려고 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때 그게 능가경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 많고 능가경과 관련된 사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능가경도 저기 유식학 소위경전에 들어가긴 하는데 규기가 스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한번 막 검색해 봤어요. 시베타로. 그러면은 뭐 열애장 개념이니 능가경 이런 거 거의 없어. 안 나와요. 검색이 안 돼요. 저기 육아사실은 약차네. 그러니까 규기는 이제 자기가 새로 습득한 신학 경론에 의거해서 최대한 정합적으로 주석을 달고 물론 기존에 되게 유명한 스님들이 있어. 옛날 스님들 중에서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다룬 거예요. 왜 경사가 아니라 둘류는 굳이 그 아마라라는 얘기를 굳이 꺼내서 이렇게 하면 딱 정리를 하고 원효 스님 것까지 정리를 하고 굳이 또 원효 스님에 대해서 이게 그 경과 참 딱 잘 맞는다. 그리고 되게 간단 명료하잖아. 그런데 그 평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사유를 괴승 경론에 적어도 큰 식을 얘기하는 그런 경론들에로 제8식 아래하식에 막 이거 이렇게 막 성유식론에서 정의한 딱 그거 말고 다른 경론에서도 논한 그 제8식에 준하는 큰 그 개념들을 다루는 경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론들로 이 사람이 약간 좀 마음이 좀 관심이 확산되어 나가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뒤에 열애장 개념과 관련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2장 2절을 넘어서 이제 3장 1절에서도 구식하고 아마라식하고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열애장 다루는 거를 보시면서 이제 경사의 인용문을 길게 인용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경사의 의견을 인용을 끝내신 다음에 평가하시면서 성유식론을 넘어서고 있다. 이 경사의 의견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한번 이 해경의 의견을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측면이 이제 성유식론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하신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어디 이제 뭐 옛날 그 스님들이 아니라 일본 학자들 보면은 그 옛날 뭐 유식학자들은 능가경 같은 거 사상에 의거해서 이제 뭐 구식도 얘기하고 뭐 아마라식 얘기하고 뭐 열애장도 얘기하고 막 그런 걸 알려졌지만 이제 현장이 딱 신협 경론들을 가져와서 유식학의 정설은 이런 거다 하라고 딱 평정한 후에는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뭐 능가경의 야래식이 곧 열애장이다 뭐 이런 주장은 이제 현장계 통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 승우중교인가 아까 가츠마타 순교라고 하는 그런 거 불교에서의 심식설 연구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막 쓰더라고.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래식이고 열애장이다 이런 거는 규기의 주석서 같은 데는 나오지도 않아. 그런 문구는 말이 안 돼.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요. 다루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열애장 개념 아까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심식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심의 식으로 대변되는 8종류 식에 대한 논의는 이 사람이 특별히 덧붙일 게 없지만 중국 땅에 와가지고 뭐 아마라식이 제9식이니 9번째 식이 있느니 그리고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론사들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열애장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도 한번 마음에 대해서 크게 사유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류는 아마라식이나 열애장에 대해서도 자기도 주석가기 때문에 다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데 후대 주석가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진짜 열애장이 아레아식인지 다룬 거예요. 이 사람은. 아레아식이 열애장인지. 그런데 논제로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응? 규기 쪽에서는 논제로도 설정이 안 그거는 된다 이런 성립이 안 돼요. 문제죠. 아레아식이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열애장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그 규기 스님의 문헌 검색해 보면은 몰라 뭘 다른 거 얘기하다가 열애장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레아식이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굳이 그 육아사지론 심의식과 관련된 그런 거를 주석하는데 가지고 들어와서 해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경사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혜경 스님의? 여기 인용문이요. 인용문. 경사 단독으로 인용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경사 그 인용문에서도 경사가 요 8구 종종식 해가지고 능가경의 문구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의 이 열애장에 관한 그래서 이제 열애장에 관한 논의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능가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경사도 이 열애장이 곧 아레아식이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는 능가경의 어떤 문구를 해명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경이나 열애장, 아마라식 이게 다 능가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 경사의 해석을 아까 내가 말했죠. 그러니까 능가경에 유단히 문제가 된 문구가 있어요. 아마 그거 말고는 능가경에 또 보니까 내가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 능가경에도 유식하게 아주 중요한 범주들 뭐 삼성론 무슨 오사 우리 한명숙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오사 상명 분별 진여 정지 이거 우리 몰라요. 이게 이제 만약에 초기 불교에 오온이 있다면 유식하게는 오사가 있어. 오사를 가지고 설명해요. 초기 불교에는 오온 가지고 설명하지만 여기서 오사 세 개를 그렇게 5가지 아주 간단한 5가지 범주로 우리 분류를 해서 설명하겠다면 오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논의해서 막 굉장히 이게 경인지 논설인지 모르게 막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능가경에 나오는 다른 유식학 범주들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중요하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유식학자들이 읽기는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구가 8구 종종식이 있으니 요 문구가 9번째 식도 있는 것처럼 말한 것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능가경을 배척하는 학파가 아니고 능가경을 그래도 중요한 자기네 사상적인 정보로 삼는 학파인데 거기에 그 구절이 나오니까 이 구라는 말이 진짜 9개가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그걸 막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륜도 그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능가경의 문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사의 해석을 이게 가지고 왔는데 경사는 아예 그냥 경사가 해경이에요. 대놓고 아레아식이 열애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경사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그러니까 다른 주석가들의 의견이 안 나오고 단독 배치돼 있으면은 아니야. 그래 단독 배치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사람 거만 그게 아니라 어떤 문구를 다루면서 일체 종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육아사지론에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아레아식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건 아레아식이에요.
뭐 안입이 설신 의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인도 논사들이 정말로 뭐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다 따져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이 굽상중으로 와가지고 제8식이 대해서 중국에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능가경의 문구도 문제가 되고, 아레아식이 그러면은 열애장이냐, 아레아식이 그러면 아마라식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해명한 건데, 그 아레아식의 이명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타나식, 아레아식을 지칭하는 이명들이 되게 많아. 심, 아타나식, 이숙식, 요거는 다 유가사지론에도 나와요. 그러는데 아마라식 이런 거는 유가사지론에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열애장 이것도 내가 검색해 봤는데 유가사지론에 안 나오죠. 안 나오거든. 안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식에 대해서 이숙식, 아타나식, 심 이런 것과 관련된 설명을 막 할 때는 다른 논사들이 막 이렇게 뭐 문헌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막 딱 떨어지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막 그렇게 설명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일체종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아레아식의 이명으로서. 근데 그 단어 설명할 때 요 스님의 해석을 그 밑에 딱 놨더라고. 거기서 이제 기회를 잡고선 거기다 이렇게 개념을 쑤셔 넣는 그래서 거죠. 나는 이제 그것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거야. 왜냐면 일체종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스님들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자세하게, 그것도 번세하게. 근데 경사 해석만 딱 해놓고 그거를 열애장에 뭐 그러니까는 많은 공덕을 함장하고 있다는 하는 거, 그런 것과 아레아식 일체종자식, 뭐 일체종자를 담지하고 있는 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오염된 법이든 청정한 법이든 우리 시간에 무시 이래로부터 경험했던 오만 거 다 들어있다고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게 일체 종자식이라서 참 중립적인 개념이거든. 그거는. 그러면은 다음 절 이제 본론에는 그래서 마지막 절이에요. 3-2 유식의 실성과 열애장성 여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둘륜이 인용하고 있는 4가지 의견을 이제 인용을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도 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태사와 이 신태하고 문비 비사, 이 4견해가 인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열애장 이코로 아레아식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 하는 둘륜의 그 의도를 살짝 앞에서 비친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식의 실성에 대해서 이제 유식학에서 원성실성, 유식의 실성, 지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열애장에다가 이제 성자 붙이면 좀 더 뭔가 근원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의 실성, 식의 실성하고 열애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문제를 이 사람이 다루는 거야. 근데 왜 내가 이 문제를 다룬 거냐면, 이 사람도 이 실성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유식학자들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여는 불가설이야. 그거는 언어가 이제 끊어진 곳에서 언어 너머의 실제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이게 점점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둘류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왜 실성하면은 그게 공이다, 원성실성은 공을 말한다 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지. 실성하면 뭔가 이게 꽉 차 있는 실제, 충만한 실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불교 유식학 안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식의 실성이 열애장성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이제 논의를 한번 쫙 훑어본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논의를 훑으면서 저기 지론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여기 지론전까지 올라가서 주석하는 경우는 딱 이 부분에서 처음 봤어. 대부분은 뭐 기사에서 당대에 활동했던 유식학자들 그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주석을 다는데, 이 열애장성,
이 무엇을 실제로 어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루면서는 저 지론정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론정 남도 북도파를 다룬 대부분의 거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그 현장 문화에서 출발해 그 전에 있는 논사들의 예, 의견에 전에 존중을 안 과학자들이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리고 현장 이전의 논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를 의미 있는 네. 비판하기 위해서 소개를 한 게 아니라 네. 딱 이 구조를 보면은 지론적 남도파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열애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뭐 열반경이니 막 중요한 경전들 대승의 중요한 우리가 다 정서 부처님의 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경전들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남도파 관점을 통해서 딱 두 가지로 보여줘요. 광의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일제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생돼 나오는 근원 같은 거 인도 철학에서 정말 상ඛ야 학파 같은 데서 프라크리트에서 전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듯이 진짜 그런 실질적인 근원 같은 거로 이해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뭐냐면 무루종자 중생의 그 식을 가진 그런 여러 중생들의 그 안에 무시례로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무루종자 그러면 불성 같은 거 그런 걸로 이해를 했다는 거를 이제 남도파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북도파를 통해서 북도파는 당연히 불교도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이 그런 거 외도 저기 자연생이라는 게 연기생하고 제일 상반되는 걸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연이라는 의미가 수승한 일인 이런 거에서 저절로 착착 프로그램 돼가지고 나오듯이 나오는 것도 자연생이고 아니면은 인이 없이 저절로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자연생이라고 그것과 제일 대비되는 게 인연생인데 지금 저 말이 남도파의 근구의 그 진여 만법의 근원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이 만유가 막 이렇게 발생되어 나온다 하는 그런 게 외도 논이랑 똑같다. 근데 능가경등에서 설사 그런 유사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견 중생 왜 우리 방편설법 있잖아요. 부처님이 다 이런 집착을 가진 애들은 이런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라고 그러니까 단견 중생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뭐 진짜 그런 게 본유에 실제하는 그런 게 막 있으면서 변하지 않고 이어오고 혹은 또 그로부터 막 거기 실질적인 근원으로부터 마음법이 막 나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북도파를 통해서 비판을 해요. 그게 당연히 불교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비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당대의 태사랑 비사랑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 우도를 잘 봐야 되는데 태사는 진짜로 그 당대 그 유식학 공부한 사람들 성유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서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여라는 거는 진여가 아까 진여 열애장 성 유식칠성 여기서 무루의 인이 거기에 번뇌 없는 궁극의 무루종자 인이라는 게 거기에 딱 있다가 거기로부터 가가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 로지컬한 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의라는 그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인과를 넘어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를 무의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궁극의 무의법 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로부터 과가 막 나온다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루 종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유의법이고 그런 한에서 본유 종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비사 설명이 보면은 이게 다시 또 있잖아요. 내용을 잘 보면은 지론적 남도파 견해랑 거의 비슷해. 아니 진짜로 그리고 이제 태사는 설사 이렇게 모든 것에 그 하나 일미로 관통하는 뭐 진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원리, 이치, 근본적인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뭐 실질적으로 뭘 발생하는 실질적인 발생론적인 뭐 그런 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태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비사는 이게 마지막 견해예요. 비사는 그게 아니라 본유의 진여는 일체 공덕을 생하는 성질이 있고, 공덕을 생한다 그럴 때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막 수행으로 이제 획득을 해서 아, 본유의 진여에 우리가 수행으로 새롭게 획득된 좋은 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말인가 보구나. 그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체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견해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기사도 한장문화에 있던 사람인데 이게 왜, 그래서 이게 비사 견해가 왜 현장하고 견해에서 현장 문화에 있는 법상 유식에서 되게 이상한 거는, 이따 이제 김성철 선생님이 아마 뭐 질문하다 보면은 무르종자와 관련된 지금 빨리 얘기를 끝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아. 예, 질문하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거 얘기하면서 나올 것 같아. 뭐,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결론적으로 결론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이상의 논의를 보면서 내가 둘륜이 이제 이 여러 어떤 아마라식이나 그 열애장 개념 또는 열애장성을 개념과 관련해서 기존의 주석가들의 논의를 이렇게 취합하고 그거를 다루는 태도에서 볼 때 둘륜이 이제 어쨌거나 이전의 현장계 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능가경이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 체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둘륜이 진짜 입장이 어땠을까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옛날에 박인석 선생이 쓴 논문에도 아까 그 무르종자라는 게 달리 표현하면은 종성 개념하고 불종성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종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둘륜이 똑같은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아레아식 차원에서 해야 되는 얘기를 진여의 차원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진여에서는 뭐 거기에 무슨 인이 있어가지고 그로부터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 훈수를 받아가지고 점점 증장해서 뭐가 과로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다. 아레아식 차원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 둘륜이 종종 얘기를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런 논쟁이 있어. 유사하게. 저기 가사의 불가사의 사유 가능한 아레아식에 의거해서 우리가 인과를 논할 수도 있지만은 불가사의한 진여라는 건 불가사의한 건데 거기에서 무슨 진여가 훈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진여에 있는 종자가 점점 증장해서 다시 뭐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불가사의한 저기 진여에 의거해서 훈습에 의거해서 인과를 논하면은 남도파 같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비사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맞다고 볼 수가 없고 무엇에 의거해서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여에서 상에서 진여가 훈습을 받아서 뭐가 된다 이런 기신론의 문구 같은 것들은 아까 그 주석에도 표현됐고 우리 박인석 선생님 논문에도 나오지만 그 현장계 학자들 번번 텍스트 가지고 막 공부하던 사람들 볼 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역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둘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평한 거는 둘륜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려면 할수록 어떤 궁극적인 차원에서 딱 말이 언어 도단이 되는 지점이 있어. 그게 바로 그 무르종자가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있길래 우리는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할 때는 아레아식스를 가지고 아무리 종합적으로 얘기하려도 약간 말이 빈약해. 그랬을 때는 나는 과감하게 철학적으로는 이게 약간 변증 논리 같은 게 그런 거잖아. 변증 논리가 막 논리적 로지컬한 막 오류론 같은 것을 막 적용해 보면 변증 논리가 그거 맞는 논리가 있나? 근데 그런 기신론적인 사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녀상의 훈수에 의거해서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인간이 뭐 미혹 속에 있다가 다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하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상으로 2부 순서는 마치고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